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제주 우도에 있는 선착장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은 닥터 헬기 등을 투입해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 선착장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배에서 내린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로 관광객 등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승합차 탑승객과 보행자 등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차에 치인 10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닥터 헬기 등을 투입해 심정지 환자와 중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승합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도보에 있던 관광객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착장에 나오는 보행자들을 치고 대합실 앞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승합차 운전자,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도 사고 지역 영상을 YTN이 보내주신 제보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영님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저 사고 수습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선 소방관들이 엄청 많았고요. 한 명이 좀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CPR을 하던 과정 중이었고 나머지 중경상 입은 분들이 옆쪽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방 헬기가 좀 환자분들을 많이 이송하고 있었어요. 네, 혹시 우도 현지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이십니까? 네, 저는 관광객이고 그 근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 사고를 낸 승합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라든지 탑승객들도 목격을 하셨습니까? 우선 확실하지 않지만 노인분들이 아마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옆쪽에 많이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 그 렌탈 오토바이에 있던 분들이 좀 크게 다쳤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 지역에 전기 바이크를 렌탈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 있다고요? 네, 여기 사고 난 곳 바로 앞쪽이 렌탈 샵이어서 이쪽 앞쪽이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예, 그 부상자들을 응급 조치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냥 얼핏 보셨기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경상 입은 분들은 일단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예. 심각한 분들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CPR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지금 승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경사가 진 곳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경사진 지역은 아니고 평평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 지역이 아마 배에서 내리면 바로 나오는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고 수습하면서 헬기는 한 몇 대 정도 보셨습니까? 3대 정도인데 한 대가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 계신 겁니까? 아니, 지금은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사고 수습 현장을 목격한 김진혁 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은 금요일을 보내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 오른 3,915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로 0.2% 내린 3,846으로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 상승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7.1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수익률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승은 기자, 외환당국의 발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자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환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가 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수급업체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첫 회의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22조 가운데 44% 정도인 581조 원이 해외 자산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와 올해 말까지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한 적이 있어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의결을 일주일 늦추면서 달래기에 나섰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관련 공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제도를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이현주 의원이 공개 저격한 겁니다.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서도 1인 1표제 관련 격론이 이어졌고 막판에는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당원 당규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는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성당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청래 룰이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논의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을 대표께 수용하신 거고.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표제는 정 대표만 추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다. 당원 주권 강화는 당연지사라는 등 당 지도부의 엄호 기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사이 야당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당 완전 장악 시도라고 맹공했고 친청 횡재, 비청 행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1인 1표제 가치가 왜 국회 전체로는 확산하지 못하느냐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주일이란 시간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기간 당 안팎의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어게인은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다시 추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면 내란 사태 발생 1년이 되지만 계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는 직위원 재판부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지부진한 데다 국민의힘은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결집을 위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름은 3살이 될 수 없으니 짜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불씨도 되살렸습니다. 위헌 논란으로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주춤했는데 항소심부터는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속한 특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도부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예고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순방 기간엔 자제하겠다면서도 사법개혁 의지를 연이어 드러낸 건데 대통령실로 공을 넘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해 민생 현안을 선점하며 쌍끌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경투쟁에 돌입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영남권 대국민 여론전 이후 열린 국민의힘 회의에서 메시지 방점은 민생, 특히 고환율 고물가에 찍혔습니다. 700조 원대의 퍼주기 예산과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면 위기는 더 커질 텐데 이재명 정부는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만 돌파해도 호들갑 떨던 예전의 민주당은 어디 갔냐며 결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 1,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사안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황교안 발언으로 내부 반발에 휩싸인 장동혁 대표는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거라며 싸울 상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대여 공세의 당력을 모으자고 독려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대여 강경투쟁 기조는 절정을 향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 제2막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취임 뒤 첫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혁신당에는 성공 DNA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해체를 처음 부르짖었고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 질의에 우선 담당자를 지정한 뒤에 국민의힘에 접촉해서 토론회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 간 대화가 끊겨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튀르키예 도착 전에 기내 간담회를 열었죠? 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을 떠나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1시간가량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 남북 간 모든 연결선이 끊겼다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대화 노력으로 우리의 선의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얘기할 문제라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우리 시각 오후 3시쯤 터키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국빈 방문 성격에 따라 현지 의장대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앞서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튀르키예를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운 나라, 또 혈맹으로 이어진 형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방산과 원전, 바이오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뒤 귀국길에 올라 7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책임자들이 첫 간담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내란과 직접 관련 있는 의혹만 신속히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9개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관별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TF 운영 방향과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원칙과 절제, 신속한 조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기관별 TF 구성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이 통합 조직을 꾸리면서 모두 48개 TF에 6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목된 군과 경찰이 각각 53명, 30명씩 인력을 배치해 비교적 큰 규모로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32개 기관은 TF의 외부 인사를 위촉했고 외교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은 내부 직원들로만 조사기구를 꾸렸습니다. 조사는 기관장 책임 아래 진행되고 총리실 총괄 TF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마다 설치된 제보 창구를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립니다. 이 밖에 언론이나 국회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며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만들었고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면서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서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서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에게는 집사나 전도사 등의 직함을 주면서 텔레그램 채널 운영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맡겼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라는 김 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 배경 등을 고려해서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신안 여객선 사고는 항해사와 조타수의 근무 태만에 이어 선장마저 과실이 확인되면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여객선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해상관제센터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방향 전환 없이 무인도를 들이받은 여객선.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병원을 찾은 승객만 80여 명에 달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에 소홀했던 항해사와 조타수는 충돌 13초 전 사고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뭐 보셨을까요? 네이버 봤습니다. 네이버 보고 왔습니다. 700여 미터의 좁은 수로인 만큼 60대 선장 A씨는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했지만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출항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은 A씨는 사고 이후 선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여객선 취항 이후 사고의 역을 천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이제 남한테 그 밑에 그 직원 선원한테 누가 물어보면 하라고 했다고 그 징계 유명하려는 정황이 좀 있어요.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 항로이탈 경보장치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여객선의 항로 이탈에도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좌초 이후 4분 동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은 담당 관제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일단 규정을 살펴보고요. 해양경찰은 조만간 여객선 운항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대형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2명이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이 천막을 치고 파란색 대형 가방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길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가방 안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공관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다소 부패한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행인들이 몰려들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베트남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유족에도 연락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은 베트남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 스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들 사이의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뿐으로 주택 소유율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7,000여 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서울 거주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울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 3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7,800여 가구 감소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 가구는 줄면서 지난해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율은 25%대를 기록했습니다.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이 36%인 것과 비교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그만큼 높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서 9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전세자금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뒤에 내년에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올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망치인 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가 1.7% 증가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등이 변수입니다.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그리고 물가 안정세 및 금리 하향세 등을 바탕으로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은 올해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소폭 둔화한 6,9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증가폭이 올해 16.6%에서 내년 4.7%로 크게 둔화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AI 투자가 지속되어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전년도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또 미국 관세 정책과 공급 과잉, 해외 생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0.6%, 조선 4%, 철강 5%, 정유 16.3%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려 요인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꼽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의존성이 많이 강화가 됐다는 점이 그에 반해서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내년뿐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려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원화 강세폭이 제한되면서 1,39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되자 홍 전 차장을 자신과 같은 계엄의 피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끼리 물어뜯고 싶지는 않다며 여 전 사령관 본인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의혹, 이후 국회로 요원들을 출동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허술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첩사 구성원들은 당일에 모두 정시 퇴근했고 자신도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정도로 허술하게 벌어진 일이었다는 건데요. 방첩사 부하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도 많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현재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가벼운 일로 여겨서 서명했다며 이후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폐기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이 항의할 때 왜 계엄에 더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최 전 부총리 같은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때 행동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어려움을 드린 것을 멍해로 알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앞서 집행되지 못한 감치도 언급했다고요. 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앞서 감치가 집행되지 못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 앞선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별도 감치 재판을 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다른 남성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이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뒤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대법원에 대한 여러 의혹 보도가 있었고 고발도 접수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뒤 대법원에서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도 있다며 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도주했다가 붙잡혀서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모 씨가 건강상 이유로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면서 1시간 동안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조사받으러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발언을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며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리짱 중국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는 G20 정상회의 단체 사진 촬영 때 정상 간의 의례적인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정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중일 간 냉랭한 분위기만 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겠다며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 철회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我が国として主張すべきことは主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姿勢のもと、今後も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중국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 박수조차 치지 않은 리창 총리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심 이익의 상호 지지를 확인했다며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구적국 조항을 근거로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침략 행위 시 중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5년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중국에 보란 듯 타이완과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 주둔한 육상 자위대를 시찰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도 다카이치 내각의 최근 지지율은 75.4%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중일 갈등의 파장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각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사국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보하이만 해협과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민간 선박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장쑤성 옌청 해사국은 17일에서 19일, 렌윈강 해사국은 18일에서 25일 서해에서 7탄 사격 훈련을 이유로 항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청소차를 뛰어서 따라오게 하는 등 괴롭힘이 석 달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군 환경미화원 숙소입니다. 이불로 덮여있는 미화원을 동료들이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 폭행을 강요한 사람은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목표 가격까지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부터 비상계엄 선포할 거니까 니네끼리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거 3% 안 오르면 그날 밟히는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또 속옷과 라이터 등을 주가 상승색인 빨간색으로 맞추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어김없이 밟혔습니다. 괴롭힘은 새벽 근무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쓰레기를 씻자마자 미화원들을 태우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뛰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냥 저희 전력질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만들어준다고. 피해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가혹행위. 폭언과 폭행은 셀 수 없이 반복됐고 1m 남짓 거리에서 비비탄 총을 수차례 쏘거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압박해 피해자 2명은 100주 이상을 사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공식으로 사과하고 A씨를 미화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씨는 양양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관계 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혐의가 있는 대학 선배 홍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홍 씨가 숨진 대학생 박 씨에게 위조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소개하며 이른바 팀장을 연결해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장 대여와 캄보디아 출국은 박 씨와 팀장이 한 일로 홍 씨는 개입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며 만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된 이후 피싱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경찰은 피싱 연로 전화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서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64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으로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들이 단체 송환된 이후로 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피싱 관련 신고는 2만 6천여 건으로 지난 9월 4만 3천여 건보다 38% 감소했고 같은 기간 피해가 발생한 범죄 건수도 4,449건에서 3,333건으로 25% 줄었습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에 피싱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흐름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피싱 범죄 연루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즉각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피싱으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통신사에 그 긴급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에서는 10분 내에 이렇게 신속하게 차단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우리 경찰의 조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교섭 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 노조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도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 교섭 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고 새로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이나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이 차이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합니다.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 노조가 많은 경우. 이때는 먼저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하청 노조 전체가 교섭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무 특성에 따라 유사 하청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 직무 특성이 현저히 다르면 개별 하청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 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새 제도가 원청과 원청 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까지 큰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주민 5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진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70대 아파트 관계자를 중실화 혐의로 화재 발생 당일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서울 신월동 아파트에서 난 불로 주민 59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2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는 전부 불탔습니다. 애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급하니까 다 같이 나온 거예요. 너무 어둡고 연기가 너무 꽉 차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졸음이 왔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불이 난 지 사흘 만에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1층에 방화문은 없었어요. 방화문은 없었는데 유리문이 2중으로 닫혀있는 상태라서 내부로 연기입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재가 났던 아파트입니다. 당시 이곳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이 나면서 주민들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 한쪽 종이박스 등이 쌓인 파지 수거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인 76살 A씨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고 보고 화재 당일 오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화재 내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직은 정답은 파지 수거장에서 뭘 하다가 불을 내셨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과거 채용이 거부된 서울 강남구 학원을 찾아가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원에 찾아가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지난달 해당 학원에서 면접을 본 뒤에 채용되지 않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 담당자인 20대 여성은 다쳐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춘희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에 실린 맥주 200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치우느라 일대 교통이 30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짐칸에 끈으로 묶여있던 맥주 상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원칙을 담은 평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번 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러시아의 동의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인 논의였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We have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 합의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제네바 회담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향후 어떤 합의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 편만 들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З американськими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є, і є сигнали, що команда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чує нас.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은 앞으로 며칠 동안 평화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대표단은 수정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군대 상한선도 미국의 초안에 담긴 60만 명보다 많은 80만 명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상의 수용 시한인 27일에는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So I feel very optimistic that we're going to get there in a very reasonable period of time very soon. You know, whether it's Thursday, whether it's Friday, whether it's Wednesday, whether it's Monday of the following week, we want it to be soon.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논의 진전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세부 내용의 수정에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인근 발전소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를 공격하며 3년 9개월째 이어지는 공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YTN 춘호입니다.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수천 건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편집 권한이 있는 법무부가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고 법무부는 30일 안에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형태로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이 시한입니다. We are not asking for pity. We are here demanding accountability
And I'm demanding justice. 공개 대상에는 앱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문건과 정부 관료 자료, 대배신 문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과 의료 기록, 아동 성착취물, 신체 손상 이미지 등은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with maximum transparency while protecting victims. 문제는 문서 공개의 모든 실무를 전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진 편집 권한을 이용해 민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골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When we want the Epstein files to come out, we want it to be transparent. We want it to be the truth, right? It's what everybody's been fighting for. And so this shouldn't be about political divide. So I hope that was sort of a bluff, and I hope that the DOJ will release all the files. 문서는 공개하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법무부 해석에 달렸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진실 공개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 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진 못했지만 데뷔 첫 해에 미국 프로축구 최고의 스타를 올라섰습니다. 넉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12골이나 넣으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은 먼저 크게 웃고 나중에 울었습니다. 0대2로 패색이 짙던 후반 15분, 집념 하나로 기어이 만회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엔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우승을 향해 한 발짝 크게 내딛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선 손흥민의 킥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결국 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승컵만 없었지 이날 경기 최고의 활약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An amazing free kick, to be honest, from Sonny. Yeah, he's a hell of a player. 독일 축구 레전드가 이렇게 평가한 건 그만큼 데뷔 첫 해에 이룬 성과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초 처음 오른 미국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만 9골의 도움 3개를 기록해 팀의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골잡이 부안가와의 호흡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3골에 도움 1개를 올리며 첫 시즌을 12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넉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뤄낸 완벽한 적응입니다. Back in the day, MLS wasn't that big. Right now, it just grew up massively and huge, and I felt like I just want to jump in this league and just want to show my ability. 유럽에 있었다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을 시기지만 이번 겨울 손흥민은 재충전 시간을 갖고 내년 시즌을 준비합니다. YTN 이더울입니다. 오늘 날씨는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은 1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는 점차 초겨울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6명이 탄 하얀색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보행자와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우도로 들어오는 도항선에서 내린 뒤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표지판에서 중간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박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지만 씨.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명과 차에 치인 보행자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섬이다 보니 제주에 있는 소방과 해경, 닥터 1기가 환자 이송을 위해 총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단 CPR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경상 입은 분들 관리를 하고 있었고, 헬기가 와서 크게 다치신 분들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대형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2명이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이 천막을 치고 파란색 대형 가방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길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가방 안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공관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다소 부패한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행인들이 몰려들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베트남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유족에도 연락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국경과 맞닿은 베트남의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 스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들 사이의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북한에 재차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방침에 대한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이 모두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새 정부가 이어온 대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전략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흡수 통일은 없다는 우리의 선의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2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곧바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훈련 축소를 직접 거론한 자체로 대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책임자들이 첫 간담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거듭 강조하며 내란과 직접 관련 있는 의혹만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9개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TF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관별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TF 운영 방향과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원칙과 절제, 신속한 조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기관별 TF 구성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이 통합 조직을 꾸리면서 모두 48개 TF에 6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목된 군과 경찰이 각각 53명, 30명씩 인력을 배치해 비교적 큰 규모로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32개 기관은 TF의 외부 인사를 위촉했고 외교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은 내부 직원들로만 조사기구를 꾸렸습니다. 조사는 기관장 책임 아래 진행되고 총리실 총괄 TF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마다 설치된 제보 창구를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립니다. 이 밖에 언론이나 국회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9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검찰에서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단장을 맡은 TF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띄우고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망에는 비상계엄 관련 임명 게시판도 새로 개설되고 별도 전용 이메일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비상계엄을 언급했고 이에 자신은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일개 사령관이 무례했던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해 내게도 충격적이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시국 걱정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던 도중 계엄을 언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군의 실태를 설명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지켜본 바론 계엄은 특히 평시와 관련해서는 훈련도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후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싶어 무릎도 꿇었다고 밝혔습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되자 홍 전 차장을 자신과 같은 계엄의 피해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끼리 물어뜯고 싶지는 않다며 여 전 사령관 본인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에 불러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하들이 정상 퇴근하고 보직교대 기념으로 술을 마시는 등 방첩사는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자마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안 됩니다 혹은 재고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을 써서 반대하는 취지로 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위증한 게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퇴정하라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신문 절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입정했던 거라며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도 팔을 걷었습니다. 특검보나 파견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위해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안팎으로 커진 갈등 속에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각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사국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보하이만 해협과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민간 선박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장쑤성 옌청 해사국은 17일에서 19일, 례닌강 해사국은 18일에서 25일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유로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의 여파로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불발 가능성을 공론화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 세 나라는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타이완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서 삼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대 이송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는 발사를 사흘 앞두고 총조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1, 2, 3단부 연결과 위성 탑재를 완료했고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덮개 작업도 끝났습니다. 또 전력을 충전하고 연료 탱크와 밸브가 새는 곳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했습니다. 이후 밀봉 작업까지 마치면서 누리호는 발사대 이송과 기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발사대로 가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바람이 기준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발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연구원이 합동으로 준비하며 점검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발사 전 실제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는 종합시험 WDR을 통해 단부 연결과 시스템 상태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총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이제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할 예정입니다. 1.8km의 거리지만 미세한 충격도 받지 않기 위해 극저속으로 1시간 넘게 이동한 뒤 1mm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세우는 정밀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조립을 마치면서 이제 이송과 기립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대로 옮겨지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일 26년 만에 공식 회동합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일 오전 서울 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만납니다. 1999년 2월 공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노총은 김지영 위원장 취임 상견례 일환으로 요청이와 받아들인 것이지 사회적 대화로의 복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종묘 주변 개발 문제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진행해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공동 영향 평가와 국제 자문 절차를 공식 가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인 가운데 수입액도 크게 늘어서 김치 무역 적자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달 기준 누적 1억 3,739만 달러, 우리 돈 약 1,9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습니다. 반면 김치 수입액은 1억 5,946만 달러, 약 2,260억 원으로 3.1% 늘어 김치 무역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의 대교에서는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인도까지 올라온 대형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운전석 쪽 바퀴도 뒤틀려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서 12톤짜리 화물차가 승용차와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건 낮 1시 20분쯤. 칠판이 부딪히는 게 타상 쫙 났습니다. 진짜 크게 소리가 죠. 그 순찰차하고 소방대원하고 이제 오가지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도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습니다. 화물차는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1km가량을 더 달리며 중앙분리대와 전봇대 등을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로 대교 위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신호대교에서 4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앞에 있던 다른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차량 가운데 SUV를 운전한 40대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SUV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송정동에선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진화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박동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정오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4층짜리 자동차 검사소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뻐벅뻐벅 나면서 4층에 유리창 깨지고 다시 불길이 쏟아서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는데 진화 작업을 위해 건물에 들어갔던 고양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박동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화염이나 열, 충돌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관이 쓰러진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깨진 맥주병들이 나뒹굽니다.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실린 맥주 200병이 쏟아졌습니다. 천막이 쳐 있는 건 아니고 결박 루프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과 소방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대 교통이 30분 동안 정체됐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터널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전도됐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30대 관장 A씨가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촬영 영상이 유출됐고 피해자는 기존보다 10여 명 늘어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해외 사이트에 관련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체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박영근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 부분과 관련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요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면벽 수행이나 다량의 반성문 쓰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최근 이틀 일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서 퇴사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퇴사 예고 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내용 증명을 받은 겁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한 건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씨는 노동부에 관련 청원을 넣었고 이후 진행된 수시 근로감독에서는 더 믿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알려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대표가 단톡방에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며 직원들을 몇 시간씩 벽을 보게 했고 A4 용지에 반성문을 적는 이른바 빽빽이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2년 이후 이 병원을 퇴사한 직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지난 3년 동안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260여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사진이 유포되는 데 심각한 공포심을 겪었지만 김 씨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수년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이른바 자경단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뒤에 각종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상정한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완을 위해서 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도 당일 배포했다며 검토할 양이 많다 보니
전원위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발표를 약속했는데 불안한 집값 흐름을 잡을 수 있을지 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11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만 오르고 만 겁니까? 지금 뭐 상승률을 놓고 보면 오히려 효과가 없고 시장을 왜곡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상승률이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상승률만 줄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승률도 최대폭으로 5년 2개월 만에 11월 달에 전월 대비로 상승률도 키웠고요. 그다음에 18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도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도 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 효과가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뭐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인은 그럼 무엇이냐를 보아야 되겠죠. 근데 원인은 무엇이냐면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물도 줄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의 기대가 여전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래량 하에서 뭔가 신고가 거래들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상승률은 5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 자치구를 살펴보면은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순으로 집값 오름폭이 컸거든요.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한강 지역은 원래 한강벨트 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11호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 원이 넘어가는 지역이고요. 11호 대책에 따르면 15억 초과 되는 집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4억 원을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현금을 이용해서 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의 현금 부자가 얼마나 많으면 단적으로 지난 11일에 30억 로또 청약이라고 했던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이때 1순위 20억 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서울에 25만 명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런 현금 부자들이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값이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수익성이 보장된 지역에 현금을 이용해서 매수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지역들이 기존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다음에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특히 상승률이 도드라졌다. 그래가지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3.94%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고요. 다른 지역들,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다 3%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 지역에 묶일 때만 해도 우리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규제 지역에 묶이는지 모르겠다 했던 지역조차도 지금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오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규제 지역에 묶였냐, 집값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오히려 집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한강벨트 지역보다는 적었지만 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심지어 경기도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 뭐 분당구라든지 성남시, 수정구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것은 뭐 사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규제 지역, 수요 억제 정책을 썼을 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제 지역이 더 오른 학습 효과 때문에 오히려 주택 상승, 가격 상승의 기대가 있는 상황 하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는 대로 현금을 동원해서 수요가 더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도강 지역 역시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몰려가지고 집값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그 주변 수도권까지 영향을 줍니다. 경기, 인천도 지금 아파트값이 상승했는데 15 대책 이후 한 달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이거 풍선효과 나타나면은 대책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12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뭔가 이 FOMO죠. Fear of Missing Out. 이제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잠재울 만한 뭔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내년의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것이 여러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집값도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포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추격 매수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집값을 재상승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해서 말 그대로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 지역 묶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또 104.1로 3개월 연속 이렇게 기준점 100을 넘어서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언제까지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뭐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 대책, 이 공급 대책을 통해서 집값 상승의 기대를 꺾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정부가 12월 달에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이 과연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과연 얼마나 지금 효과적인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수도권에는 지금 빈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과연 그것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올랐는데 지금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월세 평균액도 좀 높아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월세까지는 못 막습니까? 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금지를 해버리니까 이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의 공급이 급감을 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쪽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요. 당연히 자녀 교육이라든지 직장으로의 출퇴근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전세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그 전세 수요가
경우가 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월세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1호 대책 이후로 11호 대책 직전에는 전세 가격이 0.12% 상승을 했다가 10월 셋째 주에 11월 셋째 주에는 0.15% 상승으로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세로 환산을 한 이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11호 대책 발표 전에는 108만 8천 원에서 지금 111만 6천 원으로 약 2.8%, 2.6%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서민 주거 비용 역시 상승한 게 불가피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5 대책 이후 37일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 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지금 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3중 규제로 규제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요. 이제 매물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관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수도 없고 뭔가 팔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사 가기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당연히 그게 받아들여진 운 좋은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그쪽에 머물러 있게 된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진 소위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들에서 지금 막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러면은 집값 오르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총량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사실 명목 GDP 상승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마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정도를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총량 규제라고 하는데요. 그 총량 규제 한도가 대출 한도가 올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을 중단하는 지경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이랑 주택담보 대출을 다 아예 창구를 닫아버리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들, 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지금 금융 소비자들이 뭐 오픈런을 한다든지 은행 창구에 이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줄을 서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호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지만요. 지금 현금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초고가 지역인 한강벨트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 부자들 위주로 한강벨트에 집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만 가지고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특히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컸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인 서울시와의 그 갈등, 서울시의 방식하고도 또 이 국토부의 방식하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이 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만 가지고는 서울의 집값 상승 기대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역시 뭐 서울시장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지금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순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지금 소유주들과의 반발이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요. 여기에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푸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서울에 효과적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환율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1,477원까지 찍기도 했는데 이거
계속 올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는 사실은 뭔가 환율의 경제학에서 장기 환율의 균형 수준은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요,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화가 특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결과로 우리의 대미 투자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3,500억 달러의 정부 주도의 투자 금액과 그다음에 기업이 1,50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원 달러 환율의 장기 균형 수준을 바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장기 균형 환율 수준으로 원 달러 환율이 수렴해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 수렴해 가는 과정을 막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기 균형 환율 수준이 뭐 1,500원이 될지 달러당 뭐 1,470원이 될지 이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고환율이라는 것은 이제는 뉴노멀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고환율 수준은 얼마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네, 내일은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특히 오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에 황사가 섞인 황사비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와 제주의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교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북 동부와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점차 초겨울 날씨에 가까워지겠는데요. 집 안팎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결로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실내 벽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면 곧장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구연산 물로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